칸트의 그 유명한 고전적인 저작인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두 실마리 개념을 가지고 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칸트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데이비드 휴미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경험론 철학자가 등장을 해서 경험적 인식이든 학문적 인식이든 전통적인 인식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실체 개념이나 원인 결과의 결합, 인과의 관념, 이런 관념들이 그 대상 자체에 어떤 내속해 있는 그런 관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감각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주관이 만들어낸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아주 그 가차없는 날카롭고도 논리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윤리학 영역을 보면은 토마스 홉스가 등장을 해서 전통 윤리학의 기본 핵심 개념이었던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건 불확정적이고 개인마다 달리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행복은 하나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졌으면 다음 욕구 충족으로 끝없이 이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전통적으로 완전 무결한 만족의 상태를 나타내었던 최고선이라는 개념은 허황된 관념에 불과하다 라고, 또한 윤리학 전통을 완전히 거의 박살내다시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칸트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인식과 윤리의 새로운 토대를 확립해야만 하는 것이 칸트가 놓여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칸트 철학은 어디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사상이 아닙니다. 보통 인간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윤리적 실천, 아까 예시를 드렸었죠. 그런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기 위한 최종적인 조건은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성 비판의 과제로 설정하는 겁니다. 무릇 자유 개념은 순수이성의 체계 전체 건축물의 마룻돌을 이룬다. 자유라는 것이 바로 그 칸트는 자신의 순수이성의 체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행복의 개념을 비판하고 자유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시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출발한 이런 행복과는 로마를 거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행복들 간에는, 그리고 행복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쾌들 간에는 위계의 관계가 있다. 인간의 행위는 항상 피니스 울티무스, 최종 목적인 최고선을 인간 행위가 항상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근대 이전의 행복관이었습니다. 자, 칸트는 근대인으로서 이 근대에 시작된 그 행복관을 다 수용합니다. 불확정적이고 과정적인 행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인간이 감성적인 존재인 한에서는 행복이 다다. 행복 말고 없다. 이거는 홉스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만 아니겠죠. 감성적 존재자인 우리 자연 본성과 관련해 보자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에 달려 있다. 칸트 역시도 인간은 결코 자족의 상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모든 게 충족되어 있는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칸트도 생각합니다. 이 행복의 공통 특질로 얘기하는 쾌가 어떤 행복이건 상관없이 다 동질적이다, 동종적이다, 종류가 같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데요. 자,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것에 의해서 예상되는 쾌적함 또는 불편함의 감정이 그의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그가 어떤 종류의 표상, 생각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것이든 그에게는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쾌다. 그가 선택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쾌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오래가며 얼마나 쉽게 획득되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이다. 쾌는 행복마다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행복이냐와 무관하게 동질적이고 한마디로 양적인 것이 바로 쾌가 됩니다. 여러 행복들을
수평적으로 놓고서 비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더 행복해지려면, 더 큰 행복을 얻으려면 모든 행복을 측정해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측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되었던 행복과 쾌락도 다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더 그 지혜롭게 행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칸트는 보입니다. 자연의 인과성의 두 가지 종류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 인과성은 하나는 물리적인 차원의 인과성,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성격이지만 똑같은 인과계열을 형성하는 심리적 차원의 인과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원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면 물리적 인과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관념이나 표상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불러오면 심리적 인과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숲속이나 바닷가를, 호숫가를 산책하거나 아니면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대상들에 대한 표상, 심리적인 표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면은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지속하느냐라는 양적인 척도에 따라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겠죠. 아, 그래, 난 이거를 추구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표상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갑자기 갑툭튀 하는 것처럼 마음에 떠오를까요? 아니죠. 적어도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경험이든 어디서 그 자료를 얻은 것이건 간에, 자, 이런 이미 선행하는 자료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엔 물리적 인과의 계열이든 심리적 인과의 계열이든 자연의 인과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 심리적인 행복에 대한 심리적 표상은 우리 전 자연의 이 자연 법칙적 필연적 인과 계열에 구속되는 게 되겠고요.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지금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요 차원만 있다면 실천이라고 할 수가, 인간의 실천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칸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때 느끼는 자유는 단지 기계적 필연성에 따른 느낌입니다. 물질 자동 기계와 정신 자동 기계라는 것을 구별해서, 당연히 물질적 원인에 의해서 기계 톱니바퀴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계 같은 것은 물질 자동 기계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심리적 표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계는 정신 자동 기계다, 아우토마톤 스피리투알레라고 칸트는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하면, 행복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런 심리적 현상인 거라면, 이 차원만 있다면은 이때 향유되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고기 굽는 자전기구, 바베큐 할 때 돌려야죠. 그래야 잘 익으니까. 고기 굽는 자전기구의 자유, 한번 돌리면은 계속 돌아가죠, 혼자. 바베큐 기계의 자유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결론을 무자비하게 내립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순수한 실천이성의 존재와 더불어 그것보다 그 실천이성에 더 근거가 되는 바로 자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인과계열에 속하는 경험적 대상이 아닌 자유를 입증할 수 있겠는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실천이성 비판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의무감, 존경심,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바로 자유를 입증하는 감정이 됩니다. 의무감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감정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행위하도록 촉구하는 뭔가 색다른 동기입니다. 존경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죠? 존경심은 어떨 때 느끼냐 하면은 이미 어떤 사람이 의무감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사실 짓눌려지는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게 존경심이라고 칸트는 아주 제대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모범 삼아서 그 행위하도록 촉구하는 감정이 바로 존경심이라는 동기가 되는 거죠. 실천 이성 비판의 그 주요 과제인 행위의 보편타당한 규칙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행복은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 주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실천 원칙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쾌락을 제외시키고 순전하게 의무감, 존경심, 책임감만을 동기로 하여 할 때만 누구에게나 타당한 실천 법칙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들, 의무감, 존경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실천 법칙, 함유되어 있는 실천 법칙이 바로 윤리 법칙, 도덕 법칙입니다. 법칙은 보편타당한 원칙이죠. 무엇이 의무인가는 누구에게나 자명하게 드러난다. 도덕 법칙에 따라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서 가장 평범한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세상사에 대한 영리함이 없이도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지 않을 정도다. 그는 여기서 이 법칙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까 하고 방책을 배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그는 지금치 자기 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감, 책임감 편에 속하는 보편적 실천 법칙인 도덕 법칙의 형식을 이루는 것은 행복의 원칙, 일반적인 원칙이 가업 명령의 형식을 띠는 데 반해서 정업 명령의 형식을 띱니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자명한 도덕 법칙들을 우리의 순수 실천 이성이 수립하는 절차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느끼고 때로는 실행하기도 하지만은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어떻게 이런 법칙들이 수립되는지를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로 분석하고 재구성합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것이 칸트가 분석해 보니 우리가 의무감에 따라서 행위할 때 따르는 도덕 법칙의 형식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도덕 법칙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자유의 능력이, 자유가 존재해서 나로 하여금 도덕 법칙을 의식하게 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칸트는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칸트는 행복과 자유를 완전히 대척점에 놓고 대립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칸트의 그 사상 이론은 행복과 자유를 대립시키거나 서로 배제적인 관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자유를 위해서 행복을 사상시켜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단지 행복할 자격을 부여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유는,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는 초월론적 자유다라고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은 분명히 이질적이고 이종적인 것으로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유와 행복 간에 칸트 이전에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윤리학의 기본 물음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현세에서 이런 좋음과 가치와 행복을 누릴 자격을 부여하는가라고 기본 물음의 문법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되겠죠.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좋음, 선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칸트는 메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실천이성 비판의 1부가 마감이 됩니다. 2부가 되면은 이제까지 논의의 연장선 위에는 있지만은 조금 더 다른, 한 발 더 나아간, 조금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덕이 되는데요. 도덕 법칙을 단지 의식하고 의무감만 느끼고 존경심만 느끼고 책임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기에 따라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능력이 함양되어야 됩니다.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 수행의 능력을 칸트는 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실천이성 비판의 2부는 변증론이라고 부릅니다. 1부는 분석론이고 2부는 변증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석론에서는 자유에 근거하여 순수한 실천이성이 도덕 법칙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누릴 수 없어라고 제한하는 자격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변증론에 들어오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행복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덕 있는 자, 덕스러운 자가 덕이 있으니까 도덕 법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목숨을 내걸고 거짓 증언에 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덕을 실행했으면 그 실행한 덕에 비례하는 행복, 그곳에 실행된 덕의 크기에 딱 알맞은 행복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덕의 실행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현세의 행복은 아예 배제시켜 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당위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는 단지 덕이 실행되어야만 하는 세계가 아니라 실행된 덕의 크기에 따라서 알맞은 정도의 행복들도 보장되는 세계여야 합니다. 그것이 변증론 제2부에서 말하는 새로운 행복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의무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선을 칸트는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냐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덕과 행복이 딱 알맞게 비례적으로 결합된 상태들의 총합, 모든 실행된 덕들과 비례적으로 결합된 행복들의 총합이 바로 최고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선은 덕이라는 어떤 최상의 가치를 갖는 선에다가 플러스 그에 알맞는 행복이 결합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에서도 실천이성 비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단지 인간이 행복만을 추구하는 정신 자동 기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견지하기 위해서 또 보편적 실천 원리라는 것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간이 이런 원리를 자유롭게 수립하는 주체라는 것을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도 실천이성 비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